네,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여야는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두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도 밤새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운영위 국감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좀 봤습니다. 질의 내용들 크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갈등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부분, 광화문 집회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질의 내용과 어제 답변 상황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국감의 마지막 하루였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안타깝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그러셨나요? 이 21대 국회 초기 국감이 맹탕 국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또 마지막까지 또 정쟁으로 일관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두 가지 질문은 이 운영위 국감에서 나올 질문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공천 문제를 운영이 청와대에 묻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이게 차라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려면 비판하시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광화문 집회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적으로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8.15 날 있었던 이 보수 집회가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데 큰 어쨌든 모티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꼭 저걸 가지고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떻게 보면 갈등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질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체적인 법률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의하지 않고 굉장히 게임 같은 정치하는 게임 같은 이런 식으로 좀 질의했던 것들은 우리 국감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좀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들었다라고 총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좀 한심하고 고압적이고 국민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바람에 하루 전에 내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지금 수년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루 전에 8명이 불출석 혹은 지각 사유서를 냈습니다. 근데 결국 5명이 불출석을 했죠. 이게 그중에서 예를 들면 민정수석 같은 경우 김종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실 직원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응답이 불가피했는데 뭐 관행을 들어서 빠졌고요. 이 불출석 자체도 국회를 무시했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8.15 집회 전에 정부가 방역 실패에 총체적인 방역 실패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50인 이하 집회를 완화한다든가 뭐 음식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방역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그 집회를 주동한 국민을 살인자라고 명명함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국감장에서 나와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그 공천 당헌 개정 사항은 사실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혁신안으로 받아들였던 아니고요. 당시에 이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5년 전의 사항을 물어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없이 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임기보장 관련해서 질문을 5차례나 했는데 5번 다 답변을 사실 말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 무시가 아니면 뭡니까? 국회 무시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대변인께서는 정쟁에 집중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질의에 대한 좀 질문, 많은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청와대가 출석한 그 기관 증인들의 답변 태도나 그 불출석했던 그런 태도들에 대한 좀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태도나 그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말씀하고 저는 뭐 싶으신가요? 그 개인적으로 이 장관이라든가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하는 자세의 문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뭐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저는
생각입니다. 네. 다만 이제 과도하게 정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그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우리가 저 흔히 하는 말로 뜬 이유도 그 좋은 태도라든가 아름다운 말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장관들이라든가 어쨌든 이 집행부에 청와대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좀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박 부대변인께서 얘기했었던 것은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의 그 질문 부분이었어요. 앞서서 뭐 공천 부분에 있어서 5년 전이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만하다라고는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당 차원에서에 있는 그런 사항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아니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당무와 정무가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는 전임 당 대표셨고요. 그 당시에 혁신이었던 게 지금은 혁신이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는 그걸 김상곤 혁신안의 일부였습니다. 예. 2015년에는 고성군수 당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경남 고성에.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셔놓고, 그리고 그 주장만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위를 가동해서 혁신위가 낸 안을 대폭 반영을 하셨고, 그걸 반영을 안 해주면 내가 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5년 전에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에 관한 발언을 했다가 그걸 탄핵으로 걸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쨌든 자기 소속이지만 정당의 아주 좀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또 언급하면 또 언급했다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질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정쟁도 정치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두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국가의 운영의 사항들은 제쳐놓고 어떻게 보면 좀 말단적인 정쟁의 요소만 돼 말꼬리 잡고 그것들이 줄을 이루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무수석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와대에? 지금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에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사전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전 보고해서 어쨌든 대통령도 당에서 하고 있는 일정들을 다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게 5년 전에 자기가 지휘하던 것과 달라졌으면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입장이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언론거리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국정 운영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과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꼭 그것만 중심으로서 국감을 운영하느냐 이거죠. 다른 질문도 나왔고, 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게 어떻게 안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보니까 어제 그 운영위에서도 질의에 대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여당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또 다른 것 하나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노영민 실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추미애 장관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부하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제 부하라는 표현은 과합니다만은 지휘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그걸 확인해 준 셈이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도 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라는 것에 대해서 정무직 임기로서 보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균형감 있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영민 실장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내각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총리께 질문을 해서 총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문제를 물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출석했던 정세균 총리가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우리 헌법에 이제 총리는 그 장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은 이분의 그 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조언할 수 있는 자리라는 뭐 저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뭐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어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 법에 대한 해석이 네. 무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법조계라든가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것과 정다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는 사실 정부조직법하고 검찰청법 두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 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에 관한 사안을 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조직이나 직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통해서 따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 검찰청법 12조에 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법무 관련 조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고 행정적 기능을 인정한 것이고요. 수사와 소추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총장에게 일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휘와 감찰과 수사 지휘와 감찰과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매우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제 노영민 실장이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 편을 든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세균 총리의 말씀은 제가 네.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총장 해임 건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같은 위치에 놓고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총리로서의 받아들였습니다. 역할이 검찰총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금 해석을 지금까지 하셨다. 예를 들면 권력기관 관련 회의할 때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과 같이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그 부분에 그런- 있어서는 그런 뭐 의전 장면들이 서열상에서의 문제라서 뭐 그렇다라는 또 대통령께서 그 예고도 신임을 있었죠. 보이셨는데 아무리 예.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신임을 보인 장관을 제치고 무슨 해임 건의를 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뒤 알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정부조직법이 검찰적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물론 이 지휘권이 일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총장 지휘권에 의해서 이번에 겨우 이제 3번, 4번 발동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좀 해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을 다루는 이 부처고 법을 다루는 전문적 집단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은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쟁송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현재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제까지 진척된 상황을 역으로 되돌릴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무부의 특성이라는 것도 국무부 특유의 이 관료화된 근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 속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반응이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자국 우선주의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요.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북 관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는 북남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간의 비핵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갈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축으로 해서 뭐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예. 그게 힘을 붙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반면에 네.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김정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북핵 문제나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꼬일 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